자, 22차 인디코드 국제개발협력과 개발재원 EDCF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요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은행 경협평가 부장이시고 또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정성수 부장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전북대에 귀한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많은 명강사님들이 앞에 많이 다녀오셨는데 저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있는데 좋은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제개발협력 그러면은 사실은 돈이 있어야지 국제개발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EDCF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의 어떤 최근 동향에 따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Finance for Developmen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제개발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총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로 보면은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되는 모든 자금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개발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조라 그러면은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 기부하고 이제 차이를 좀 두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발재원이 아니다 그냥 기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개발재원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오피셜 리소스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많이 생각을 해왔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와서는 민간 재원들, 프라이빗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도 훨씬 더 있고 그동안에는 보면은 민간이 하는 어떤 공여, 그 다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송금이라든지 해외 직접 투자라는 부분들도 개도국에 있어서 개발 재원으로서 ODA보다 옆에 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개발 공공 재원들보다도 실제로 송금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도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 재원은 단순히 ODA가 개발 재원이다라는 부분 틀에서 한번 깬다는 측면에서 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개발 재원에 대한 논의를 보면은 1958년도에 세계 교회 협의회인 WCC에서 실제로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공여국들은 GNP의 1%를 갖다가 개도국에 공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대외 쪽으로 이제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단순하게 ODA만 이야기하는 공공 재원만, 오피셜 리소스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민간 재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1%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69년에 되면서 닥이 실제로 보면 이 GDP의 1%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공공 재원은 그냥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민간이 사실은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경기가 좋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그게 있다 그러면 많이 기부를 하고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목표를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닥에서 어떤 부분들이 개발 재원을 관리 가능한 공공 재원으로만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셜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 ODA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게 맞게 실제로 ODA를 갖다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개발 재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요즘의 개발 재원은 민간 재원들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누가 먼저 재원했냐면은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제일 먼저 했었는데 1969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냥 공공 재원들, ODA가 이제부터는 모든 개발 재원의 핵심이자 모든 것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969년도에 관리 가능한 개발 재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ODA라는 정의를 하게 되면서 이 공공 재원으로 이제
개발 재원의 범위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도에 그 다음 연도에 유엔에서 각 회원국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GNP의 0.7%까지 높이는 걸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부분들은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이 민간 재원이 날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1%에서 0.7%로 줄이지 않았나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GNI 대비 ODA 비율이 0.7%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여국들이 걔도 ODA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황금 룰이 성립하게 됩니다. 1972년도에 이제 유상 원조, 그러니까 무상 원조는 어차피 그랜트 엘리먼트, 소위 말하는 그 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게 되겠죠. 비중이 실제로 뭐 무상은 어떻게 보면 증여율이 몇 %겠어요? 증여율이 몇 %? 그렇죠. 100%죠. 근데 유상 원조는 실제로 보면은 그에 따라서 그 차관을 주는 조건에 따라서 이 증여율이 사실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는 보면은 69년도에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양허적, 소위 말하는 concessional characteristics, 캐릭터만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72년도에 보면은 이 부분이 양허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양허적이라고 볼 거냐 라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한 게 뭐냐면은 증여율이 내가 100을 그 차관을 줄 때 100을 줬으면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25% 정도는 증여가 돼야 된다. 무상으로 주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할인하는 비율은 10%. 아마 이때 당시에는 아마 물가가 상당히 높은 시절이라 가지고 이 10%라는 부분들이 뭐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정도의 아마 할인율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 10%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ODA 현대화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ODA, GNI 대비 ODA를 0.7%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2000년이 올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모든 부분들이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겠어요? ODA. ODA를 어떻게든 계속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목표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MDG라는 새천년 개발 목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재원들을 이 지금 8가지 목표들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 개발 재원들을 어떻게 만들 거야 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달할 거지 하는 부분들을 처음으로 유엔에서 이제 개발 재원 총회를 갖추게 됩니다. 그게 멕시코 몬트레알에서 있었는데 이때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민간 재원 중에 하나가 이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해외 직접 투자라는 부분들이 민간 재원이긴 하지만 그 개도국에 있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득 증대에 있어서는 ODA 못지않게 그런 개발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국제사회가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 2차 개발 재원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2014년 아이고 제가 이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제가 2004년부터일 겁니다. 2004년부터 FDI가 ODA를 갖다가 쭉 추월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ODA인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뭐 ODA라든지 FDI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송금 부분들을 훨씬 더 넘어서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보다도 이제 2004년부터는 FDI가 ODA보다 규모를 더 능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ODA가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기존에는 보면은 ODA가 가지는 역할 중에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개도국 개발이었죠. 근데 이제는 FDI라는 새로운 개발 재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개도국에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도 이제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촉매 역할을 갖다가 부과했다는데 카탈리스틱 롤을 갖다가 개발 재원 2차 총회 때 ODA에게 추가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ODA를 갖다가 정의를 했던 1969년부터 해서 개발 재원 총회가 3차까지 있었는데 이게 끝나기 이전까지는 ODA는 그냥 본연의 역할인 공공 분야 개발을 위해서 개도국의 경제 개발과 복리 정진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개발 재원 총회가 끝나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ODA가 옆에 나와 있는 그 FDI를 갖다가 어떻게든 개도국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개도국에 이제 저희들도 보면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다가 개도국에다 많이 해외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노동력을 갖다가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노동력만 있다고 사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도로가 깔려 있어야 되고 수출품을 다 만들고 나서 나갈 때 항만이 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갖다 인프라 부분들은 ODA가 실제로 보면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DI는 실제로 보면 그 과실을 따먹고 그 다음에 인력을 갖다가 싼 노동력을 갖다가 가져오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값싼 천연 재원들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FDI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제일 어떻게 해서 ODA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물론 이제 ODA에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코이카에서 뭐 회사에는 현지 직원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그걸 건설하는 동안에 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FDI가 머릿속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셔도 아마 일자리 창출 효과는 훨씬 더 클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하노이에다가 공장을 지어놨잖아요. 거기에 연관 그 중소기업들, 협력업체까지 다 합치면은 그들이 고용하는 인력이 우리나라가 지금 30만이 안 된다 그러는 삼성그룹 자체가. 근데 베트남에서는 지금 60만 정도가 고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베트남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예전에 한 20% 육박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파급 효과는 ODA보다도 훨씬 이제 직접적이면서도 클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FDI를 갖다가 개도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촉매하는 역할 부분들도 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DG가 사실은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8가지, 그래서 여기 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극빈을 줄이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성평등, 교육의 유니버셜한 에듀케이션, 이런 어떤 기초적인 어떤 서비스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SDG는 실제로 보면은 새로운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끝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프로스페러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보면은 ODA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봤던 부분들이죠. ODA는 인권이어야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갑자기 SDG에 들어오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뭐 인프라 개발,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노베이션, 이 전혀 개발하고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MDG의 목표는 하루 1.5불 미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50% 줄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5년 동안 그 부분들을 많이 달성을 했죠. 그걸 주도했던 부분들이 사실 중국이랑 인도가 상당 부분들을 많이 기여를 했죠. 다른 나라들 특히 뭐 사하라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 부분들은 크게 변한 건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극빈층이 줄어든 거에 영향을 한 거는 중국하고 중국이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못 사는 나라로 거꾸로 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스테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런 7번, 8번, 9번, 10번, 11번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MDG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기존에 있는 목표들이랑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이랑 평화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딱 벌려서 그 사이에 요거를 딱 넣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DG의 제일 큰 차이점은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내려놓고 여 사이에 이 민간 분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에는 세 개 주체가 있죠. 정부, 그리고 누가 있어요? 민간, 그리고 기업이 있죠. 이 세 개 주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가 사실은 정부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업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이런 민간 분야 개발이라는 부분들은 그동안 되었던 ODA라 그러면은 국제개발협력이라 그러면은 그냥 정부가 다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근데 그 부분들이 위에 있는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다시 못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민간이랑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이랑 민간은 어차피, 가게는 어차피 민간이니까 이 민간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SDG에 사실 들어갔던 부분들은 많은 분들은 해석을 갖다 두 가지로 해요. 여기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서스테이너블이란 개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이제 기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하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즈에서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기후보다는 오히려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부분들로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민간 분야를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이 ODA가, 우리 전 세계 ODA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2,300억 정도니까 조로 바꾸면 얼마 정도 돼요? 0.23조 정도 되는 거죠. 달러 정도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G20에서 실제로 뭐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허브라는 이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SDG를 시행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7, 8, 9, 10, 11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부분 인프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보면은 이 SDG를 이행 기간에 보면은 이 전체 15년에 0.7조가 부족한 게 아니고 연평균 0.7조 달러가 개도국에 있는 인프라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나가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ODA 가지고 이 부분들은 메꿀 수 있을까요? 소위 택도 없는 이야기죠. 이제 0.7조가 더 필요한데 지금은 보면은 그 부분들을 갖다가,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녹색 부분 안에 사실 ODA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네트로 0.7조 불이 더 필요한 거죠. 15년 동안에. 근데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사실 3년 정도를 갖다가 개도국들이 다 못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 0.7조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1조 불씩이 매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그 아디스아바바에서 3차 개발 재원 총회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2015년은 어떻게 보면은 SDG 고 전년도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단순하게 ODA만 가지고는 할 부분들이 아니고 민간 분야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공적 개발 재원인 ODA, 또 내지는 뭐 그 뒤에서 배우실 이제 개발 금융 기관들이 하는 PSI, 이런 부분들을 플러스해서 민간 금융 부분들도 이제 한자는 블렌디드 파이낸스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토스드라는 부분들, 이제 총 공적 재원이라고 해서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 부분들은 실제로 보면 여기는 Sustainable Development는 여기 나와 있는 SDG의 뒤를 따놓은 부분이라서 이 SDG에 들어가는 총 지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 공공 분야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독특한 부분들이 이제 다음 장에 보시겠습니다. 먼저 블렌디드 파이낸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ODA를 정의하듯이 블렌디드 파이낸스 부분들도 이제
개도국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개발 목적성이라든지 민간 재원 동원, 그다음에 뭐 개도국 상황에 맞춘 금융이라든지 어떤 파트너십, 투명성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이러한 이제 민간 개발 수단에 대한 중요성이 정대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갖다가 다들 모여가지고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렌디드 파이낸스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갖다 블렌디드 파이낸스를 해서 이걸 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베트남에다가 조그마하게 그냥 신발 공장을 하나 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사실은 보면은 뭐 민간 재원들이 사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해외 투자 자금이 어떤 공제 자금이 들어가서 블렌디드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개발로 볼 거냐? 돈 벌러 가신 거잖아요. 물론 이제 효과성으로는 보면은 똑같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PSI 부분들이 비록 민간에다가 돈이 들어가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해외 투자하고는 좀 구별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니즈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줘야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개발에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사실 ODA 영역이 사실 침범을 하면 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본 원칙을 세워두고, 그 다음에 토스들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구나. 여기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여기 왼쪽에 보면은 상자들이 5개 쌓여 있죠. 그냥 ODA가 제일 먼저 꼭대기에 있고, Official Other Flows라는 부분들, 여기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남남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삼각협력,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그냥 국가 대 국가도 할 수 있지만은 뭐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발을 할 때 이걸 갖다가 어떤 특정 국가에 사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또 지역을 연대를 해가지고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국경이 없는 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 이제 이것들도 지금까지는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지금까지 안 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 하면은 민간 분야가 뭐에 의해서 ODA라든지 Official Intervention,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수출입은행에서 하는 해외 투자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뭐 지분 투자를 민간하고 같이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 개발 목적성이 있는 거에 해서, 수출입은행도 실제로 보면 개발 목적을 통해서 해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류는 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러한 많은 부분들, 여기에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디벨롭먼트라는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DFI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DFI들은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재원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실제로 보면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민간 재원들도 이제는 총 공적 지원에 포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스드 프레임워크 안에서 보면 필러 1과 필러 2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필러 1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말했던 양자가 아닌 다자 부분들이고, 밑에 있는 모빌라이즈드 프라이빗 파이낸스 부분들도 기존에서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개발 재원으로서 이제는 다 통계로 잡아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ODA 통계 보고를 할 때 사업별로 여기에 참가했던 민간 재원들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해가지고 리포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OECD 닥에 가서 CRS에 들어가가지고 보다 보면은 요 항목이 있습니다. Private Finance Mobilized라는 항목인데, 그걸 보시면은 각 나라들별로 민간 재원들이 얼마나 그 나라의 개발 분야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순수한 해외 직접 투자 부분들은 빠지겠죠. 거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저기 위에 Other Official Flow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제 해외 직접 투자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저희 수출입은행처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이제 지원했던 금액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SDG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시간 민간 분야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개발 재원을 어떻게 독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주어졌던 기존에 없었던 그 ODA 역할이 하나 생겼잖아요. FDI를 어떻게 촉진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1972년 연도에 이제 증여율까지 포함해가지고 했는 부분들까지 정해져 있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너무 오래된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ODA 현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ODA 부분들에 대한 양어성 차관. 증여는 뭐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냥 증여율이 100%니까 굳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채무구제는 이게 양어성 차관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2014년도에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평화와 안보, 그 다음에 공여국 내에 있는 난민 비용을 어떻게 또 현대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들을 2016년과 17년에 해결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끝까지 남아있었던 부분들이 이 민간 분야 개발을 위한 그러니까 민간 개발 수단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섹터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ODA로 인정을 할 거고, 어떤 기준으로 인정을 할 거고, 어떻게 계상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작년 11월 달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1972년도에 증여율이 25%가 만들어져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잘 사든 못 사든 상관없이 그냥 다 10%로 할인을 해서 25%만 이상만 되면 다 ODA로 유상 원조들은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ODA 그러니까 측정 방식도 순지출액 방식으로 했죠. 그러면 총 지출액이 있으면 총 상환액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ODA가 얼마나 잡힐까요? 이 방식대로 하면은. 빵이겠죠. 왜냐하면 돈 빌려줬는 거 나중에 다 갚을 거니까. 그죠? 이게 예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되게 이상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뒤에 보시겠지만 심지어 일본이 한때는 보면은 90년대, 80년대 워낙 많은 원조를 해줘가지고 유상차관을 줘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는 돈이 내가 집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와서 ODA 중에서 유상원조랑 무상원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상원조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갖다가 만회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증여율로 딱 바꾸면서 갑자기 41%가 늘어났던 부분들도 실제로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상 원조를 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 없는 게 아닌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예전에 있는 현대화 이전의 방식, 순지출입 방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들의 노력이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득 그룹별로 실제로 보면은 9%, 7%, 6%. 요즘 개도국들도 사실은 보면 국채를 발행을 하면 다 6%에서 7%, 8%이 정도면은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10%로 할인한다는 이야기는 보면은 그들의 리스크를 갖다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OD를 뜯어가는 느낌이 될 수는 있겠죠. 그 대신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순지출액 방식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양어성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유상 원조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할인율을 갖다가 이제 합의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인율이 정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ODA를 계상하는 방식이 심플해졌죠. 내가 주는 조건에 따라 가지고 증여율이 정해지고 자금 집행을 할 때마다 그 증여율을 곱해서 그걸 증여 등가액 방식으로 이제 ODA를 계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에서 EDCF에서 차관을 주는데 증여율이 60%다. 근데 내가 자금을 10을 집행을 했다 그러면 그 60을 곱해서 ODA는 60입니다 라고 OECD 닥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넘어가고, 근데 이제 채무구제라는 게 있어요. 채무구제 부분들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탕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보통 라이트오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채무 부분들을 갖다가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금리를 깎아주거나
원금은 손은 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케줄링을 하는 리스케줄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현대화 이전에는 사실은 보면은 다 어떻게 됐어요? 순지출액 방식으로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연기되면 연기됐나 보다. 나중에 갚으면은 또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보면은 증여율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잡아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시를 든다면은 기존 채무가 100인데 증여율을 갖다가 50%에서 70%로 증가시키면 어떻게 보면 증여율이 20% 증가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채무 재조정을 했는데 채무 구제 ODA 계산 금액은 빵이 되는 거죠. 만약에 100분의 중에서 20을 갖다가 내가 탕감을 해줬다. 너네들이 지금 채무가 100이 있는데 채무를 갖다가 난 80만 남기고 20원 뺄게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이제 20원 ODA로 잡혀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들이 보통은 보면은 리스케줄링 할 때 보면은 현재 가치를 90%를 깎아주는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돈 많은 이제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90%를 갖다 탕감을 해주고 ODA로 잡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은 탕감을 해주려고 하면은 이게 국회에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꼼수를 쓴 게 뭐냐 하면은 90%에 맞게 금리가 2%된 걸 갖다 0.1%, 그 다음에 상한 유예를 30년씩 이렇게 하면은 한 90% 정도의 현지 가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증여율이 90%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현대화의 개념에서는 뭐예요? 증여에 대한 개념이 아까 계산을 안 했는데 이 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로 다 계산을 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은 빵이었던 ODA가 채무구제 계상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20으로 잡히는 거죠.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채무구제하고 그다음 공공 분야에 대한 유상 원조 부분들은 일단락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보면은 그동안 이제 평화와 안보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MDG든 SDG든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화 이전에는 보면 민간인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군인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전체 100이 들어갔다 그러면 7%만 인정을 해줬죠. 근데 현대화 이후에는 보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군인과 경찰 부분들에 대해서도 15% 범위 내에서 민간인 7%, 군인 4%, 경찰 4%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뭐 요거보다 조금 더 숫자는 복잡한데 러프하게 그냥 7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인이 100을 하고 군인이 100, 경찰이 100 평화와 안보의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군인, 경찰 날아가고 민간인에 대해서 7%만 계상을 하니까 ODA가 7만 잡히는데 지금 이제 현대화 이후에는 민간인 7%, 군인 4%, 경찰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군인이나 경찰 부분들은 아무나 가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통해서만 유엔에서 있는 PKO,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화유지군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실 뭐 UAE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사실은 보면 PKO 말고도 사실 저희들이 파병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 비용들은 ODA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여국 내 난민 비용이 이제 2017년도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난민에 대해 익숙하지 않죠. 근데 뭐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은 난민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ODA 비용의 상상을 초월해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78억 불 정도 되거든요, 연간.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한 28억 불 정도 ODA 총액을 하고 있지만 그쪽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여국 내 난민 비용만 우리의 거의 2.5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보드피플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 그 나라에서 난민하는 것까지 왜 ODA로 잡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케이오스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실제로 보면 저기 12개월 룰입니다. 기존에는 보면은 계속해서 가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딱 있는 그 12개월 동안에 지원했던 부분들만 ODA로 잡자 하는 게 일단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인 작년 11월 달에 이제 마무리가 된 민간 개발 수단 PSI에 대해서 ODA를 어떤 적격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PSI도 민간에 가는 부분이지만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리정전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제공해주는 기관이 이러한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제공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재무 또는 가치 추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셔널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뭐냐 하면은 시장 실패가 있는 데에서만 들어가라. 민간에서 놓아둘 수 있는 부분들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 어떤 중소기업이 베트남에다 신발 공장 하겠다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저기 PSI를 갖다 제공해줘가지고 개발 효과가 있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다 상업적으로 보면은 그게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뭐 ODA를 할 때도 보면은 뭐 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통신 이런 쪽은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는 않죠. 시장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ODA 적격국 안에 있는 민간 분야에 이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ODA들은 보면은 ODA eligible countries 리스트가 닥에서 지금 보내주고 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여율은 0% 이상이어야 된다. 소득 그룹별로 아까 전에 저기 공공 분야는 어떻게 했어요? 9%, 7%, 6%를 할인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거보다도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여기 테이블 밑에 보시면은 그게 나오죠. 민간 프리미엄이 붙어 있죠. 이렇게 조달 비용하고 국가 프리미엄까지만 딱 들어가면 아까 전에 보셨던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두 개를 다 하면 9%, 7%, 6%일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10%, 7.5%, 6.1%는 민간 프리미엄을 더 추가로. 그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국가의 신용 등급하고 그 국가 안에 있는 기업들의 신용 등급은 어느 게 더 높을까요? 그렇죠. 국가가 당연히 더 높겠죠. 왜냐하면 국가에 의해서 그 기업이 존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때는 우리나라 그 신용 등급보다 삼성전자가 한때 조금 높은 적이 있었다고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뭐 일시적인 거고 전반적으로는 보면 국가 신용 등급이 민간보다는 높죠. 왜냐하면 얘가 넘어지면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민간 프리미엄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SI 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적격성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자체적으로 평가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너도 나도 사실 다 그냥 뭐 저기 개발 DFI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쪽에서 사실 다 하는 부분들은 애매한 경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설립 목적이라든지 주주 구성이 다 공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 목적성이라든지 개발 효과 부분들을 심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치 추가성이라든지 재무 추가성을 갖다가 어떻게 증명을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예전에는 자체 평가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사무국에서 와서 이제 이게 뭐 전부 다 와서 전수조사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랜덤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냐. 자기들이 봐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자료 내도하려고 그래서 조사를 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이라는 부분들도 다 똑같고 할인율만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보증은 아시다시피 돈이 필요해야 안 해요. 대출이랑 직접 지분 투자를 하든지 이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넣어줘야 되는데 보증은 그냥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보증을 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사고가 터졌을 때 내 돈이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보면은 앞에는 보면 조달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보증에서는 보면은 조달 비용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 비용 5%를 빼고 나면은 아까 조금 비슷해지는. 그 다음에 지분 투자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 보셨던 민간 프리미엄보다도 조금 더 높죠. 왜냐하면은 대출은 해주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받을 수가 있죠. 그 절차를 갖다가 또 채무구제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하게 되는데 지분 투자는 여러분 주식 투자하다가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 건지잖아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 회사한테 가서 물려달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투자 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있는 민간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더 높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 아까 대출보다도 3%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메자닌은 어떻게 보면 대출과 지분 투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 소위 말하는 전환사채. 그러니까 채권으로 발행했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메자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하고 지분 투자하고 어디쯤 되겠어요? 요 사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메자닌 프리미엄이 보면은 아까 말했던 민간 프리미엄하고 그 다음에 지분 투자 프리미엄 요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PSI 부분들이 이렇게 논의를 시작했던 부분들도 실제로 한번 지금 말씀드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단순하게 이제 유상 원조 기관들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실제로 보면 정부 예산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기준금리가 다 빵이네. 그냥 돈만 갖다 쓰면 되는 거네. 그냥 기축통화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지. 그러니까 저기 유로화라든지 달러화들이 보면 다 빵 퍼센트예요. 엔화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다가 내가 채권 발행해가지고 유상원조를 해도 되겠네. 이제 그 개념이 사실 DFI들입니다. 그리고 DFI들의 가장 그 역할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해외 투자를 하던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변환을 한 거죠. 여기 있는 DG라든지 프로파코들도 예전에는 보면은 자국 기업들의 개도국에 해외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던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여기 DFI들의 해외 투자를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지금은 보면은 꼭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돼? 이게 아니야 이거죠. 뭐 개도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내가 지분 투자를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하는 해외 직접 투자는 대부분 다 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에다가 해외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운영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건 대부분 다 뭐예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DFI들은 그게 아니고 꼭 우리나라만 지원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개도국들한테 있는 기업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더 잘 살면은 나중에 이 나라가 더 삼성 뭐 A 시리즈 내지 뭐 F 시리즈 살 걸 나중에 되면 이제 S 시리즈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지금 대부분 다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독일 같은 경우에도 KfW 산하기관 DG가 어떻게 보면 민간을 담당하고 있고 개발금융기관인 KfW 개발은행은 공공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프랑스는 AFD가 공공 분야,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로 하는 부분들이고 프로파코는 정부 대 민간, 수원국에 있는 민간한테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DFI를 갖다가 아직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이제 자이카 안에다가 PSIF라는 PFI를 갖다가 PSI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캐나다는 이제 그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EDC의 산하 기관으로 자회사로 이제 핀 디벨롭먼트를 갖다가 20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2019년도에 오픽이라는 해외 투자를 지원해 주던 펀드 회사들이 이제 DFI로 사실 바뀐 거고요.
이 DFI라는 부분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수익이 나는 부분들은 원조 기관들도 수익이 나는데 DFI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 원조 기관들의 영역이 있죠. 사업이 되게 리스키한 부분. 못 사는 나라들은 보면 되게 리스키하잖아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또 있느냐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두 개 축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원조 기관은 어떻게 보면 못 사는 나라에 어떻게 보면 사업 위험이 상당히 많은 나라들. 이건 사실은 보면은 거꾸로 가죠.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신용 리스크가 높으면 금리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여러분들은 아마 신용대출 받으려면 못 받거나 아니면 뭐 7%, 8%에서 제2금융권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학자금을 받으실 때는 보면은 금리가 확 달라지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ODA는 보면은 거꾸로 가요. 못 살면 못 살수록 금리가 더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원조 기관들의 영역은 민간하고는 달리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금융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대로 사실은 자기들이 돈 빌려줬는데 떼이면은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근데 요 중간 어딘가에가 이 DFI들이 개발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요 영역이 있다는 거죠. 돈은 어떻게 버느냐? 시장에서 싼 금리로 조달을 해가지고 내가 2%, 3%로 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잘 하면은 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보면 지분 투자를 하잖아요. 대출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꼭 뭐 미국에만 존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빈테스트인가? 전기 자동차 아주 크게 예. 이런 것처럼 그들도 사실 잘 하다 보면은 이제 제조업 분야니까 좀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DFI들의 활동 공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래서 저희 수출입은행 그리고 저기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공공재원 플러스 민간재원이던 부분들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민간재원 날렸다가 MDG 들어오면서 민간재원이 더 중요해. 왜냐하면 얘들은 계속 안 크니까. 이렇게 지금 바뀌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민간 재원들을 어떻게 개도국의 개발 재원으로 많이 끌어들여 올 건가. 그러니까 민간 분야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가 화두이자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EDCF에서 2차 보전을 통해 가지고 수출입은행에서 경협 증진 자금을 갖다 재원.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에서 저기 조달해 오면은 보통 지금은 한 6% 정도 되거든요. 달러를 갖다 조달해 오려면은. 근데 거기다가 뭐 행정비용 뭐 더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다가 경협 증진 자금을 갖다가 대출해 주려면은 보통 한 7%, 8%를 받아야 돼요. 근데 EDCF에서 2차 보전을 해주는 거죠. 얼마나? 대출 금리를 1%로 맞춰주려면은 6%를 갖다가 EDCF가 떠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로 나가니까 개발 목적성이 있고 다 있으면 ODA로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가 6%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수출입은행에서 그 경협 증진 자금을 내보낼까요? 안 내볼까요? 못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분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보면 이렇게 2차 보전이라는 수단이랑 경협 증진 자금을 갖다가 결합을 해가지고 사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2016년하고 17년에 했는데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많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민간 투자 촉진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해외 투자를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거는 지금 ODA로 잡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러한 그 개발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갖다 저희들이 발라내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7월 달에 개도국 법인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차관을 이제 개정을 해서 민간 분야 협력 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들은 대부분 다 뭐 BOP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텀 오브 피라미드라고.
예, 제일 아래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성 분야들 아니면은 뭐 중소 마이크로 파이낸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을 갖다가 민간한테 바로 할 수 있도록 EDCF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 달에는 이제 개도급 민간 투자 자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출입은행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이 재원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지난달에 저희들이 개발금융 채권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했죠. 5억 불 정도 발행했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 금리가 워낙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아마 수익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EDCF의 2차 보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그 경협 정진 자금이 한 5천만 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해외 투자 자금이나 산업은행에서 대출 5천만 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 들어갔냐면 국제기구에서는 보면은 IFC하고 그 다음에 ADB에 있는 그 OPPP라고 Office of Private Public Partnership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IFC랑 그 ADB의 OPPP랑 AIIB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라고 보시면 다자 DFI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DG라든지 프로파코가 양자 DFI라 그러면은 얘들은 왜냐하면은 여기 SPC는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그 IBRD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네. 그 22차 국제개발협력과 개발재원 EDCF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한국수출입은행 경업평가 부장이신 정성수 부장님께서 열띤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오래간만에 보는 학생들도 이렇게 참여를 했고, 또 줌으로 또 90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900명 맞죠? 예, 난 숫자 앞에 9자를 봤으니까 900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개발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도요, 오늘 들으면서 쥐가 났습니다. 와, 수출입은행, EDCF 관련된 일을 하려면 저런 걸 다 알아야 되냐? 절대 그렇지는 않아. 다 알지는 않습니다. 부장님 되니까 부장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아는 사람들은 국내에 몇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가 뜻깊었던 것은 은행 EDCF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개념들, 이런 전략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 한국의 또 SDG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들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은행에서도 요 사업들, 요 파트만 담당하시는 뭐 매자님만 담당하시는 PS만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딱 그 분야에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협력에 대해서 이제 입문하는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개발 협력하려면 저런 것들을 다 해야 돼? 다 알아야 돼? 그거는 아니다. 가볍게 오늘 저런 것들이 있구나, 저런 노력들을 하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22차 인디코드 열띤 강연을 해주신 정성수 부장님께 큰 감사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